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공부한 내용들 공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인플레이션 올 하반기부터 임금 상승에 본격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대기업 임금 상승률 EU, 일본보다 높다. 임금 격차도 가장 커. 적자는 반전 1분기 LNG 구입만 10조, 사상 최대. 홍남기, 한국 국제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WGBI 편입 필요, 새 정부서 본격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 관련된 뉴스, 머스크, 트위터 인수 합의, 나스닥 1.29% 상승. WTO, 코로나로 2차례 연기된 강요회의 6월에 개최되고요. 12일에서 15일 날 개최된다고 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6월 기준금리 0.5% 추가 인상 검토. 4월 독일 IFO 경기지수 92.8 소폭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완화. 3월 미국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지수 0.44 3개월째 소폭 저하 되었다. 그리고 WTI 원유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 중국이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강화했다는 소식에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입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유가는 하락했다. 금은 전일 대비 하락 마감.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금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갔던 기사들 구체적으로 찾아본 것들 같이 지금부터 공유해 보겠습니다. 홍남기 한국 국제시장 선진화를 위해 WGBI 편입 필요, 새 정부서 본격 추진, 그리고 아시아 경제 기사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제시장 발전을 위해서 다음 정부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취재를 위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WGBI 편입 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국고채 발행 금리 하락과 국가 위상 제고라는 편익이 기대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으로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WGBI 가입했고 우리도 가입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WGBI 지수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WGBI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국의 국채로 구성됐다. 세계 주요 채권 펀드 투자의 잣대 역할을 한다. 명목 국내 총생산 10대 국가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중장기 과제로 WGBI 편입을 추진해왔고 차기 정부도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다만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조세 문턱을 낮춰야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우리나라가 충족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 잔액 500억 이상, 신용등급 스탠다드 푸어스 기준 A- 이상 등 WGBI 편입을 위한 정량 조건은 충족했다. 우리나라의 국제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발행금리 인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들이 기대되는 WGI 편입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사인데요. 살펴보자면 배터리 1위 중국 컬, 겉바속촉, 점유율 1위에 가려진 불안 요소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살펴보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칼의 1강 체제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칼은 작년에만 배터리 점유율을 8포인트 올리며 경쟁사와 격차를 늘린 바 있는 터라 그 이유가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기한 쪽은 지금 니혼 게이자이 신문,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 일본의 신문에서 이렇게 이걸 발표를 했는데 최근 칼의 배터리 부분 영업이익률과 중국 내 점유율 하락,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세, 미국과의 무력 대립
대립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 시장 쪽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이제 공세를 받고 있고 미국과 무역 대립 등에 따라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칼은 작년까지만 5년 연속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표면적인 성과는 뛰어나지만 니케이는 배터리 부분 이익률이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이익률이 왜 낮아졌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작년 배터리 부분 영업이익률은 22%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리튬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한 탓이다. 이제 원자재 값이 급등해서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었다. 근데 이 이유뿐만 아니라,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오른 이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는 해외보다는 중국 내 판매에 집중했던 전략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경쟁사들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신흥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칼의 내수 장악력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지금 보면 중국 내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중국 내 장악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뒤늦게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한국 기업이 선정 경쟁에서 앞섰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먼저 유럽이나 미국 등에 이제 공장을 짓고 선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 선정 경쟁이 더 앞섰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봤을 때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칼의 독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칼이 추진 중인 북미 해외 공장 건설도 실제로 이루어질지 미술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미국의 핵심 산업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칼이 점유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21년에 시장 점유율이 20%를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고서를 읽어보겠지만 2023년 정도 되면 시장 점유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실리콘 모션 매각 추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수 후보로 거론됐다. 그래서 대만의 이런 실리콘 모션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SSD 저장 장치 등에 쓰이는 낸드 플래시 컨트롤을 전문으로 하는 대만 반도체 기업 실리콘 모션이 이른 시일에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비자 및 서버용 SSD와 자동차 반도체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실리콘 모션 인수에 뛰어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인수하게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은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있겠죠.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있고, 그러면은 인수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업계 부동의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실리콘 모션의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낸드 플래시 및 SSD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미지수다. 미지수는 삼성전자가 자체 컨트롤러 기술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실리콘 모션 인수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측면에서 보면은 SK하이닉스도 실리콘 모션을 인수할 만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자체 컨트롤러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SSD 및 낸드 플래시 시장 확대의 약점으로 평가받아왔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인텔의 우수한 컨트롤러 기술을 확보하게 된 만큼 실리콘 모션 인수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고개를 든다. 그리고 또 인수의 좀 부정적인 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시장 상위 기업인 실리콘 모션 인수를 추진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어서 주요 국가 당국의 독점 금지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인수를 했을 때 장점 그리고 단점들,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점,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OTT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드라마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OTT는 K-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통합 1위. 그래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웨이브 쿠팡 플레이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어게인 마이 라이프를 제작한 회사는 카카오 엔터입니다.
카카오 엔터 기업에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를 제작을 했는데요. 포스터에서 살펴보면 이준기가 원탑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강강약약 진짜 우리 편이 나타났다 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아카데미보다 K드라마다. 그래서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파친코에서 애플 TV 플러스에서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3위는 우리들의 블루스인데 이거는 TVN도하고 넷플릭스에서도 이거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그 다음에 4위 드라마는 나의 해방일치. 이렇게 해서, 그리고 5위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이제 나이트메어 엘리가 이제 5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보고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 TV투자증권의 주식 전략 이은택 님이 이제 쓰신 보고서고요. 업종 전략에서 퀀트의 퀄리티 성장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희소성 중의 희소성, KB투자증권은 이제 4월부터 희소성 전략에 의해서 희소한 성장주를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전략에서 낙폭과대 성장주 전략 이후 4월 전략에서는 성장주의 범위를 좁혀서 퀄리티 성장주를 추천하고 있다. 성장주를 추천하는데 이 성장주 안에서도 퀄리티 있는 성장주를 추천한다. 근데 이 퀄리티 있다는 기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주 중 희소한 팩터는 실적 호전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장주 중에서 당장 실적이 호전되는 퀄리티 주식들이 희소하다는 것이다. 리오프닝 되면서 언택트 성장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작년에 비해 꺾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넷플릭스 등이 이제 언택트 관련주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요즘 안 좋고, 그래서 당장 실적이 좋은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컨셉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작년 사상 최대, 올해도 사상 최대, 그래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인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신고가에 못 미치는 주식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연속 사상 최대인데 신고가에 미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삼성 SDI,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로, 네처스 홀딩스, 유니드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연속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신고가를 이미 했고 여기에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김민규 연구원이 이제 이 보고서에서 추천한 종목들이 이제 고려 아연, 심태, 해성 DS, JYP 엔터테인먼트, 메가스터디 교육 등이 있다. 그래도 다만 이런 흐름은 비교적 빠르게 순환되는 경향을 가짐에 유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중국이 상하이시까지 락다운을 하면서 지금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중국 증시 급락 코멘트, 중국은 왜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 집착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 집착을 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만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좀 궁금해서 봤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생명 우선의 발언의 배경은 공동 부유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세종이 오미크론의 확산은 빠른 반면 치명률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생명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농민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이 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선언 초기 발표한 공동 부유론과도 연결이 된다.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표의 어떤 타겟층이 농민공, 그리고 이들 농민공은 중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이제 타겟팅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읽어보면은 이들은 농민공을 포함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일용직 비중이 크다.
그래서 보면 이들 계층은 코로나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층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코로나 확진으로 의료시설 방문, 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도시 시민의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지불해야 한다. 반면 정부의 격리시설에서는 현지 외지인 구분 없이 지원을 받고 개인 부담 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너무 경제를 억누르면서 이런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이후 방역 기조가 완화 예상하나 부스터샷 치명률 데이터, 정치 국회 등을 주목해보자. 그래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경기 및 고용시장 둔화 추세를 고려해 5월 첫 주 장기 휴일인 노동절 이후부터는 점차 방역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는 다시 높아질 수 있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렇게 해서 5월 FOMC 전후로 나타날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래서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된 것은 연준 인사들의 계속되는 긴축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5월에는 50bp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6월에는 75bp 인상이 이제 확률이 70% 정도로 높아진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강도 긴축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시장에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도 블러드 여는 총재가 발언한 3.5%에 가까워진, 유로달러 선물에 반영된 연말 기준금리는 3.14%이며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말의 기준금리가 3%가 넘을 확률은 77.8%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은 5월 FOMC에도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남은 게 이제 MBS 매각 이런 것들도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QT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MBS 매각이 이루어질 거고 매각될 가능성도 커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 3년 금리의 고점은 3% 수준으로 판단하지만 단기간 국내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수 있다. 그 한 해는 연속으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재차 확대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기준금리 최종 상단도 2.25%에서 2.5%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국내도 물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3월 소비자 물가는 4.1%로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팜유는 식용유,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향후 식품 등의 물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발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보수적인 가이던스는 증가, 이렇게 해서 실적 예상치들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S&P 500 이익 기대는 하향을 했다. 관건은 대형 기술주 실적, 넷플릭스를 보고 커진 실적 우려. 그래서 S&P 500의 순이익의 20%를 차지하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대형 기술주들의 1분기 EPS 컨센서스는 4월보다 소폭 낮아졌다. 일부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 하향 조정 폭이 커졌는데 대형 기술주 대부분이 넷플릭스처럼 팬데믹 국면에서 수혜를 얻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이 전개되면서 개인들의 소비 지출 형태가 바뀌고 있다. 비대면 소비가 대면 소비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실제 소비 여력은 작아지고 필수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량 소비 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소비군을 세 가지로 살펴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면서 재량 소비, 그러니까 재량 소비는 줄이고 필수는 어쨌든 남겨두는 거죠. 근데 재량을 줄이는 건데 이 재량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비대면이냐 아니면 대면이나. 그래서 재량을 줄여드리지만 일단 제일 먼저 비대면으로 되는 거, 이게 이제 대면으로 가니까 이거는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대면이면서 재량 소비, 이제 넷플릭스가 대표 주자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수혜가 모두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이렇게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재량 소비 중에서 대면
소비에 해당되는 요거는 그나마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주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소비 여력이 약해지는 상황이지만 재량 소비 중에서도 팬데믹 이후 수요가 억누렸던 부분에서는 일정 규모의 이연 수요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게 항공주들이다. 이거는 조금 낙관적인 가디언스를 제시한다. 그 필수 소비는 어쨌든 줄이지 못하는 거니까 필수 소비, P&G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 품목은 실질 소비 여력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래서 2022년 연간 가디언스도 낙관적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대형 기술주가 넷플릭스와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재량 소비 그리고 비대면 쪽에 해당된다. 비대면 재량 소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런 대형 기술주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넷플릭스와 다른 점은 이들이 이제 주가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와 이익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대형 기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예고한 아마존까지 대형 기술주 모두 넷플릭스보다 높은 자사주 매입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 형태 변화와 비용 증가에 따른 마진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긴축되는 유동성 환경에 대비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거 보면은 일단은 지금 긴축 환경에 대비해서 주식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레포트입니다. 이제 5월부터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시장에 부담될 전망이다. 그래서 세금 납부 시즌 동안에는 나타난 금융 시스템 유동성 변화 이렇게 했는데 세금 납부 시즌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개인 소득세 환급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세 납부라는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소득세를 환급을 해주는 거는 정부가 개인에게 받았던 거를 이제 다시 주는 거죠. 환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유동성이 풀리게 확대가 되는 이런 효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고, 법인세는 정부가 있고 법인이 있으면 법인에서 정부 쪽으로 이렇게 돈이 가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은 축소가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유동성은 확 축소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죠. 앞으로도 유동성은 축소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상쇄가 돼서 이제 4월, 5월 전까지는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주가 흐름들도 좋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년 말부터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 급감하면서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 안정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동성 환급 때문에 이런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가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이게 금융시장이 요 시기 때는 안정을 이제 찾았던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고 이거는 유동성 축소 둘 다 이제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제 유동성이 흡수되는 이런 계속. 그래서 읽어보면은 금융 시스템 유동성도 감소하면서 최근의 금융시장 환경은 무조건 이제 긴축 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축적인 환경에 대비해 가지고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짙은 자금의 유출 흐름이 지속이 됐다. 유출됐다. 이제 마이너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금이 지금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유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되는 이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경기 방어 업종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경기 방어 업종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 그래서 여전히 경기 방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고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서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칼이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보고서 살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확실한 선택 이렇게 적혀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차별화된 기술과 소재 경쟁력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증설을 통해 고성장, 적극적인 증설을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고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했다. 네 번째는 LG그룹과의 시너지 확대 해서 이제 최고의 3원계 배터리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4원계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였다. 또한 고효율 실리콘 응급제 및 더블 레이링 코팅 기술을 통해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응급제에다가 실리콘을 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는 이런 것들을 얘들이 이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효율 실리콘 응급제. 이제 이게 보면 소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더블 레이어 코팅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밀도와 충진 속도 개선이 예상된다. 요거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최근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거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술도 좋고 소재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개 지역,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증설을 진행 중이고,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25년도까지 이제 이만큼 이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성은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 카레에 상회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카레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성 상승이 예상된다. 칼 같은 경우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수율 하락과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 위험이 상존한다.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제적인 해외 공장 증설과 중국 이의 다양한 고객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4월 26일 주요 기사 및 주요 보고서들 살펴보는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